성공 예감 김방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방희입니다. 매년 발표하는 거고 저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격주간 경제지 포브스의 억만장자 빌리어네어 순위는 오늘날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살펴보죠. 세계 1위는 아마존 창업주 제프 베이조스로 우리 돈 200조 원 정도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 다음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명품 그룹 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순이고 워렌 버핏이 처음으로 5위권 밖으로 밀렸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 와중에도 부호가 660명이나 늘어서 2,755명입니다. 이 중에 한국인도 지난해 28명에서 44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한 이건희 회장 대신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1위였고 재산은 16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김정주 NXC 대표,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순인데요. 미국이든 우리든 진짜 돈 많은 거부는 자본시장을 통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일으켜서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자신의 지분 가치도 급등하는 거죠. 자본시장을 통해서만 부호가 되는 오늘날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 부자들 상위권이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일군, 이른바 자수성가형이라는 것도 새로운 변화입니다. 제가 진짜 주목하는 것은 새롭게 부호로 떠오른 이들의 성향인데요. 포브스지도 썼습니다마는 코로나 와중에 부각된 바이오 헬스와 암호화폐 등에서 새롭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기술과 트렌드 분야에 정통한 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준 겁니다. 자, 성공예감 특집 포스트 코로나 경제의 향방은 오늘은 기술과 트렌드 분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싹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목요일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그야말로 황사와 미세먼지가 낀 기후처럼 불확실한 우리 경제 향방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점검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네 번째 주제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 워낙 많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해서 좀 어떻게 쉽게 정리할까 저희들이 고심했는데 오늘 30분간 할 대담이 여러분이 1년 동안 이렇게 챙겨봐도 좋을 유용한 컨텐츠니까 유튜브로 언제든지 다시 보셔도 되겠고요. 성공예감 특집 검색하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 질문 반영하고 있고 평소와는 비교도 안 되는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장을 바꾼다의 저자 상명대 이준영 교수님, 그리고 성공예감 19죠. 미래생활사전 시간에 기술과 스타트업 분야를 정리해주고 계신 슈미티의 조가연 수석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술과 트렌드에 해박한 분들이니까 뭔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외모상 다른 건 없는데요. 아니, 다른 뜻이 아니라 외모가 훌륭한 분들이지만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해서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그렇고 특히 우리 조가연 팀장 같은 경우는 기술과 스타트업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돈과도 직결되는 거잖아요. 기술 분야를 미리 파악하는 게. 어떻게 공부해요? 사실 뭐 제가 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흐름을 따라갑니다. 예. 글로벌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어디에 좀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는지, 돈이 몰리는 곳이 곳이 결국 유망하다. 트렌드인 것 같고요. 조금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곳이다 보니까 예. 이제 좀 막 등장했거나 아직은 시장에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술들. 예를 들어서 뭐 2019년 말에 사실 일본의 한 연구진이 인공 혈액을 만들었거든요. 예. 네, 인공으로 만들어서 그 혈액형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수혈할 수 있는 그 혈액을 만들어서 토끼들에게 실험을 했는데 예. 이런 기술 같은 경우도 만약에 안정성이 입증된다면 의료 분야로 많이 바뀔 수 있는 것들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흘러가는 기술 뉴스도 2, 3년 뒤에 어떻게 적용될까를 좀 상상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몇 년 앞을 내다 보시는 거예요, 보통? 제가 그걸 알면은 주식도 많이 성공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뭐 초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뭐 짧게는 3, 4년, 길게는 뭐 거의 10년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준영 교수님께 이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뭐 우리 사회에 언택트라는 말이 그냥 지난 한 해를 휩쓸었는데, 요즘 뭐 비대면이라는 말을 쓰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그 언택트라는 용어를 만든 분 중에 한 분인데, 그걸 언제 만들었냐 봤더니 이 코로나 때문에 만든 게 아니더군요. 그 전에
만드셨는데 그럼 뭐 미리 예상한 건가요? 그럴 리는 없을 테고. 그렇죠.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트렌드를 같이 연구하는 분들하고 이제 신조어로 만든 거죠. 예. 근데 언택트라는 흐름, 뭐 비대면이라는 흐름 자체는 예전부터 있어 오긴 했었습니다. 흐름 자체는 있었고 굉장히 메가 트렌드로 가고 있었지만 예. 코로나가 이제 일단은 촉발 효과를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트렌드에서는 그 트리거, 방아쇠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거. 효과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속도 자체가 가속화됐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한 스트레스일 수도 있겠어요. 트렌드를 그것도 미리 포착해야 된다는 게 공부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코로나라는 미중유의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이걸 거치면서 우리 이 교수님께서 보신 가장 큰 트렌드 변화는 뭡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트렌드의 변화 같은 것들을 볼 때 예. 트렌드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트렌드의 어떤 변화의 속도에 대한 측면들 우리 좀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가속화되는 영역이 또 있었고요. 예. 대표적으로 온라인이나 비대면 쪽은 굉장히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예. 또 감속되는 영역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감속되는 건? 대표적으로 전통 소매업이라든가 여행이나 뭐 항공 쪽은 굉장히 감속되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분화돼서 변화의 속도 부분이 굉장히 이제 가속과 감속으로 나누어지는 측면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비대면이 활성화되는 측면들은 결국 방역의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가리켜서 뭐 브이노믹스다 이렇게 네. 표현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어떤 경제 체제, 트렌드의 변화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점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4차 유행에 접어드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이 일 정도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한 1년을 견디긴 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견디기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들고 스타트업이나 기술 분야에서도 이 코로나라는 것이 많은 걸 바꿔놓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망하지 않았는데 이 일 이후에 뭐 유망해진 분야가 생긴다든가 돈이 몰리는 분야가 있다. 어때요? 일단 그 비대면 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들 그리고 그런 플랫폼들이 구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디지털 인프라 산업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 에서 서비스라고 해서 뭐 사스 같은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예, 예.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온라인 인프라 산업들이 좀 주목을 받는 것 같고요. 예. 코로나 이전부터도 이미 유망했지만 특히나 더욱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온라인 커머스, 온라인 쇼핑 중에서도 중고거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하긴 했는데 예. 특히나 이런 모바일 중고거래 스타트업들이 작년의 성장세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거의 뭐 최대치를 찍을 정도로 산업이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렇군요. 예. 특히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런 중고 거래 시장이 한 20조 원 정도로 이야기가 되는데 최근에 나왔던 뭐 중고나라를 롯데에서 인수를 한다라든지 네이버가 인도네시아나 이런 동남아 지역에 있는 이런 중고 거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어떤 M&A나 이런 투자 환경이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중고 거래 시장이 과연 이렇게까지 커지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각광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죠. 아무래도 또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늘어나면서 특히 또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 사실 이런 중고거래 시장이 함께 커지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또 불황이 오면 같이 성장하는 게 이런 중고거래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의 중고거래 스타트업들, 뭐 어떤 인테리어 플랫폼도 그렇고요. 그런 커머스 영역들이 많이 성장을 한 것 같고요.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자면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좀 신뢰할 수 있는 대면 관계에 대한 그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역 밀착형 어떤 하이퍼 로컬. 저희가 그때 뭐 동네 앱이다, 사랑방 맞아요, 앱이다 맞아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하이퍼 로컬 스타트업들도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넥스트도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건 이제 해당 동네 주민들만 인증을 받고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거든요. 그 로컬에 그러니까 지방의 지역에 아주 깊숙하고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 그런 앱들이군요. 네, 내가 여의도동에 산다면 그것을 인증을 하고 가입할 수 있는 방식인데 등록 지역이 이미 뭐 25만 개, 30만 개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장 기업 가치가 올라서
기업 가치로는 거의 50억 달러 수준이 됐고요. 네.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내 주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네. 이런 하이퍼 로컬 지역 밀착형 동네 서비스들이 같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 중에서도 지역에 비교적 밀착돼 있는 당근 마켓 같은 것들이 더 최근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이런 흐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확진세라는 게 이제 변화를 1년간 보여왔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소비 패턴을 포함해서 라이프스타일 변화도 좀 있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바이러스의 전파 양상에 따라서 예. 단계별로 많이 좀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격리 단계에 이르게 되면 사실은 생필품 사재기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생겨난다라는 그렇죠. 부분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이제 온라인 유통망에 대한 확고한 신뢰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는 않았던 측면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면 결국에는 오프라인 소비 같은 것들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고, 예. 온라인에 대한 어떤 활용도 같은 것들 점점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또 특징적인 측면은 온라인에 대한 어떤 쇼핑 이용이나 온라인 활용도가 그냥 젊은 분들뿐만이 아니라 5060 이상의 예, 시니어 분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제가 거. 시니어가 된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저도 온라인으로 대부분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네. 지난해 올해 벌어진 변화 중에 하나인데, 다만 이제 오프라인으로 1년이 되다 보니까 답답한 분들이 나오고, 이걸 언론 같은 데서는 보상적 소비다, 그동안 미뤄뒀던 소비를 폭발시키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많더라고요. 이것도 만약 확진자가 더 늘어서 4차 대유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끊기게 되는 겁니까? 그 온라인 쪽의 소비는 뭐 계속해서 이제 확장될 늘어날 가능성이 테고. 높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더욱더 길어지게 되면 사람들의 피로감 같은 것들도 누적되게 되면 사실은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모르게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감 같은 것들, 또 멘탈 데믹이라고 불리는 이런 우울감 같은 것들로 인해서 관련 소비 영역도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정신과 제 주변에 이제 알아봤더니 뭐 예약이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 블루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그런 수요가 있다는 증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백신 서너 개가 1년 만에 탄생한 것, 그래서 지금 접종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놀랍기도 한데, 우리 조 팀장이 보시기에 코로나 1년여 가장 놀라운 기술 변화를 꼽으라면 아까 몇 가지 말씀해 주신 것 말고 뭐가 제일 기억나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주목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 그동안 사실 약을 개발한다는 게 이렇게 신속하게 급하게 필요했던 적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같은 경우는 빠른 신약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 제약 바이오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이제는 이게 새로운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구나라는 주목도가 생긴 것 같습니다. 1년에 미국 국방비가 한 800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 한 해에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그 글로벌 연구비 같은 경우도 한 2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4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이제는 이런 신약 개발에 대한 비중도 높아지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특히나 올해 좀 작년보다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이제 인공지능이 접목된 신약 개발의 중요성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즘 많이 이야기했던 뭐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도 예. 약물을 기존 약물의 어떤 적응증에서 바꿔서 백신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예. 식으로 기존에 있던 약물들의 새로운 효과들을 검증할 때 예. 인공지능이 그 검증 과정에서 가속화시켜주는, 효율화시켜주는 좋은 그 툴이 될 수 있구나, 장치가 될 수 있구나라는 인식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그 인실리코 메디슨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예. 원래는 수년이 걸려야 될 어떤 약물의 후보 물질을 도출하는 과정을 논문으로 검증하기로는 46일 만에 해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해낸 거고요. 예. 전통적인 신약 개발은 잠깐 설명드리자면 뭐 거의 10,000개의 후보 물질 중에서 그중에 겨우 단 한 개만 최종 판매 허가가 나고, 이 과정도 거의 7년여가 걸리는 과정이거든요. 예. 이걸 압축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AI가 이제는 어떤 되는 거죠. 데이터가 아니라 바이오도 적용되는 거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이야기해보자면 뭐 이제는 정밀 의료, 개인 맞춤형 의료가 열리는 시초의 시기가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내가 아무리 그 어떤 질병이 있다고 해도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은 쓸 수 없는 약물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개인 유전체를 검사를 해서 나에게 맞출 수 있는 약물들을 맞춤형으로 처방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작년부터 특히나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AI 같은 게 접목되면서 어떤
폭발적인 혁신이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백신이란 예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나저나 아마 코로나 1년 동안 가장 큰 변화가 있었을 게 학교 현장 아닐까 싶기도 해요. 비대면으로 하시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이제 줌 같은 걸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저희는 웹엑스 같은 걸 활용을 하거든요. 네.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 실제 저희 세대 교수님들은 못해 먹겠다. 그리고 다른 많은 부작용도 있었거든요. 이제 비교 평가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현장에서는 어때요? 현장에서도 좀 양극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젊은 교수님들은 거의 유튜브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생겨나시기도 하고요.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 좀 어려움이 있으시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학교에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은 거의 뭐 완벽에 가깝다고 좀 보거든요. 예. 굉장히 구동은 잘하고 예. 기술적 한계 같은 것들은 크게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학생들 측면에서 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친구들은 그렇죠. 예. 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가끔 눈에 띄기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또 가장 어려운 거는 예. 결국엔 온라인으로 좀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들, 오프라인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가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입생들이 그 OT나 MT도 못 가고 정말 제일 불쌍한 게 20이나 21학번 친구들이 코로나 세대라고 벌써 불리기 시작하는데. 예, 정말 힘든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뭐 현장에서 함께 좀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줄어든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그 고등학교 교사시다가 작년에 퇴직하셨는데 예. 보니까 퇴직 자리 가보니까 생각보다 젊은 선생님들도 그 명예퇴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예.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좀 빨리 교사로서의 어떤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시는 것 같다는 한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세대 간에 느끼는 어떤 그 디지털에 대한 격차라고 그럴까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편하고 효율적이다고 느끼지만 어떤 부분은 따라잡기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청취자 많은 분들도 이 오늘 내드린 문제 때문에 세상 따라잡기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런 하소연들 해주고 계신데 그 격차를 극복하는 게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디지털 격차 같은 경우는 예. 아무래도 좀 어르신분들이 좀 어려우니까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예. 우리가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하죠. 영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거, 예. 뭐 디지털 서포터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예. 또 연배가 있으신 분들끼리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 분들이 또 가르쳐 주시고 예. 일종의 이것도 직업 창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또 이런 쪽에서는 또 한번 그러네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버스 멘토링 흥미로운 분야가 또 탄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성공예감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9시 38분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기술 따라잡기, 트렌드 따라잡기 힘들다고 하소연 중이신데 안 씨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오늘 문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해주셨는데 반면 9429번님은 저도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지금 이거 준비 중입니다. 작가분들이 이거 하려고 안 하던 암호화폐 구입하면서 수많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해주셨는데 이 얘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대 얘기를 잠깐 해보죠. 지금 모든 소비의 주역은 MG세대다. M세대와 Z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분은 여기 속하시나요? 이건 결례인가요? 여쭤보는 건. 오픈을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 세대가 만드는 변화인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분들을 정의해야 될까요? 예전에 정의하기 어려운 세대라고 X세대라 그랬는데 저희보다 조금 밑에. 근데 모든 세대는 정의하기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다만 경제나 소비의 주역으로서 이 세대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이렇게 여쭤보죠. 네, 뭐 무엇보다 이제 밀레니얼 G세대라고 하는데 예. 특히 G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20대 소비자들 특히 요즘에는 예전에 이제 욜로라는 얘기를 많이 맞아요. 했었죠. 예. 욜로였는데 요즘에는 파이어족이다라는 예. 말이 등장합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소비를 줄이고 허리띠 졸라매고 지출 줄이고 또 투자나 이런 거 열심히 해가지고 재테크에 40 이전에 예, 경제적 독립하고 네. 조기 은퇴하고 그래서 굉장히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더군요. 예.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실제로 물어보니까 10명 정도 왔었는데 예. 주식 투자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9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병정개미라고 해서 예. 스마트폰으로 군대에서 이렇게 한다고 투자하는 친구들도 예. 많아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뭔가 뭐 자본주의 룰과 법칙에 훨씬 더 능통한 이런 젊은 세대들이 또 많아지고 있고 예. 광고라든가 소비나 투자에 있어서도 예전과 굉장히 다른
측면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말 중에 하나가 예. 또 걱정은 계획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재무 관리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하지만 예. 소비는 충동적으로 한다. 이런 또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 세대하고 반대네요.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런 그렇죠. 것들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예. 또 명품에 대한 관심도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모 명품 브랜드에 대한 뭐 열광, 또 플렉스 맞아요. 소비 맞아요. 이런 거에도 관심 있는 좀 약간의 이중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공정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절대 양보 못하고 네. 아주 독특한 세대인데 기술적으로도 MZ 세대가 주역이 되면 이 세대를 의식한 이 세대가 주목하는 기술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텐데 뭐가 있을까요? 사실 앞에 교수님 말씀하신 거 조금 더 이어보면 예. 로빈후드가 이제 서학개미들의 대표적인 플랫폼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주식 투자 거기서 수수료 플랫폼인데 없는 거래를 했죠. 네, 로빈후드가 하루 사용자가 60만 명 수준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예. 이번에 그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을 하겠다고 상장 신고서를 내는 걸 보니까 예. 정말로 이 세대가 투자에 적극적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반증하지 않나 싶고요. 그러네요. 예. 말씀하신 MZ 세대가 주목하는 기술, 이게 주목이라기보다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일상에 된 기술 중에 하나가 전에 소개드렸던 메타버스이지 이거 않을까요? 저희가 네. 상식 퀴즈로 한번 낸 적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 잠깐 설명드리면 어떤 가상이라고 하는 또는 초월이라고 하는 의미의 메타와 이제 세계라고 하는 그 유니버스가 합쳐진 것이고요. 예. 뭐 아마도 그 부모님들은 좀 아실 것 같습니다. 닌텐도 게임이 뭐 동물의 숲이라든지 예. 아이들이 많이 하는 모바일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 뭐 마인크래프트, 그다음에 3D 아바타들로 놀 수 있는 뭐 제페토 같은 플랫폼들이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예. 내가 가상의 공간에서 아바타나 캐릭터로서 그 만들어져서 다른 이들과 함께 놀고 소통하고 그 안에서 실제로 일도 하고 건물도 짓고 돈도 버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플랫폼이고요. 예. 그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그 통용되는 가상화폐를 가지고 실제로 1년에 1억 원 정도를 벌고 있는 사용자로 또 등장을 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에 IPO 기업 공개가 됐는데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더군요. 이게 놀라운 게 미국에 있는 16세 이하 청소년 중에 예. 약 55%가 이미 이 로블록스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량으로는 유튜브를 넘어섰고요. 그만큼 이제 어떤 그 젊은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일상이 된 플랫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안에서 AR이라든지 또는 VR 같은 기술들이 성숙하게 붙은다면 어쩌면 더 고도화되고 더 현실 같은 그런 가상 세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아까 비슷한 질문이 많아서 그런데 왜 이렇게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지 저는 그냥 전문적이지 않은 식견으로 현실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거 아닐까 했는데 그 가상세계 메타버스라는 곳에 존재하는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경우도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그 트렌드 키워드 중에서 멀티 페르소나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다중 정체성의 시대라고 하죠. 예. 심지어 SNS도 여러 개로 분절되죠. 하긴 그렇죠. 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거기에 따라 나눠지고 인스타그램 안에서도 나의 본 계정이 있지만 가계정에 부캐 계정이 있는 거죠. 예, 본캐가 있으면 부캐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즐기고 예. 오히려 자기가 이제 취미 생활이었던 게 진짜 직업으로 바뀌는 이런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현상과 지금 말씀하시는 가상현실이나 메타버스에서의 정체성의 분화 현상, 그게 이제 트랜스 아이덴티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 가속화되는 부분. 다양한 자기 자신을 이제 표출할 공간들이 생겨나면서 나중에는 진짜 내가 누구지? 뭐 이런 정체성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 자기의 정체성을 정말 찾고자 해서 예. 뭐 심리 테스트라든가 또 MBTI 테스트들도 하죠. 그게 굉장히 인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누굴까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또 드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뭐 비극적인 얘기라서 입에 올리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세모녀 살해 사건의 피의자의 경우도 아주 다 착실한 아르바이트생과 사이코패스 사이를 오가는 정체성을 보였는데 이제 어려운 부분으로 왔습니다. 우리 조가연 팀장께서 이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문제 설명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뭡니까? 이게 잘 실체가 잡히지 않아서 어려운 거겠죠. 이걸 한국말로 풀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고요. 예, 예. 영어 원어로는 non-fungible 토큰의 줄임말입니다. 예. 이거 최근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했는데 예, 예. 그러니까 토큰은 토큰인데 무슨 토큰이냐. 일반 가상화폐, 일반 암호화폐랑 뭐가 다르냐라고 보자면 예. 이 토큰 같은 경우는 유일한
특정한 또는 희소성이 있는 어떤 실제 또는 가상의 대상과 연동되어 있는 화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연동되어 있는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이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NFT도 각각 값이 달라지는 거고요. 제가 그때 설명드리기로는 제 사인이 있는 만원권과 그 유명한 배우님의 사인이 있는 만원권을 비교해 드렸는데 예. 그만큼 어떤 연결되어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NFT의 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그때 이제 뭐 크리스티 경매에서 7,800억 원에 팔렸던 이 그린 파일 하나 같은 경우도 그게 7,800억 원일 수도 있고 100원일 수도 있고 만 원일 수도 있는 거죠. 그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NFT의 값이 달라지는 거고요. 예. 비트코인이나 뭐 다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들은 각각의 거래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연동된 가치값을 가지고 거래가 되는데 예. 이 NFT는 각자 특수한 값을 갖기 때문에 한 개의 NFT와 다른 NFT가 서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메타버스하고도 연동이 됩니다. 이 예. 메타버스 안에서도 어떤 게임 아이템이나 어떤 수집품들을 NFT로 팔 수가 있고요. 아까 예. 한 청취자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예술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이런 NFT로 만들 수 있는 그 특정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면 NFT 작품으로 판매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콘텐츠에 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예. 유명하기로는 세계 최초로 트위터 메시지를 올렸던 그 트위터 창업자가 예. 자신의 잭 도시. 첫 번째 트윗을 33억 원에 판 사례도 있고요. 문제는 이게 진짜 그만큼의 가치가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게 가상화폐도 끊임없이 이게 정말로 이 가상화폐의 가치가 있느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NFT도 연동되어 있는 대상이 그만큼의 자산 가치가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이 NFT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이게 자산 가치 폭락의 전조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교수님 말씀 듣고 타코님이 이 가상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공동의 선 아닐까 싶어요. 선을 실행할 수도 있죠. 그 안에서는 샌들이 말하는 정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했는데 현실에 대한 어떤 불만이 그쪽으로 이끄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유튜브로 HLB님이 현실에선 즉각적 만족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가상의 세계에서는 노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게임일지라도 말이죠. 또 호그 옐로우님이 모험심 때문 아닐까요? 신대륙 정복 같은 느낌.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걸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분석하셔야 되겠군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00년대 초반에 세컨드 라이프라는 다른 나를 살 수 있는 게임이 굉장히 인기를 끌긴 했지만 결국 세계 정복을 하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한계 때문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또 한계가 드러날 수도 있어서 결말이 정말 모든 사람이 다른 자아를 갖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아의 괴리감이 가져오는 또 절망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거꾸로 이런 생각 들잖아요.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모든 게 이제 기술로 가고 있잖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가속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리움 같은 거 이걸 활용한 또 상품이나 사업도 등장하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불완전하고요. 예. 언택트라는 것들도 굉장히 좀 완성을 위해서는 사실 예. 인간의 손길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영화 요즘에 많이 보는 OTT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처음에 태그를 다는 거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게 되어야 그 알고리즘이 고도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패션 알고리즘에서는 고객이 좋아할 것 같은 옷을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짜줘가지고 고객이 이제 선택하게 만드는 건데 예. 마지막 단계에서 골라주고 또 마지막 단계에서 고객한테 이런 옷은 이렇게 입어보세요 하고 손편지를 써주는 스타일리스트들이 한 3,000명 정도 근무를 한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서 고객들의 만족감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거고요. 한 유명한 그 커피 브랜드 회사의 CEO가 굉장히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예.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는 로봇으로 바리스타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로봇이 바리스타를 도와줘서 더 맛있는 커피를 내리고 최고의 고객 경험을 위해서 우린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라는 거죠. 활용 정점의 순간엔 반드시 휴먼 터치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MOT라고 하는 예. 진실의 순간을 순간이죠. 만드는 힘은 여전히 인간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과 기계의 협업과 시너지라는 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희는 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AI에게 대체되지 않는 인간의 조건이라고 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공감 능력이고요. 공감. 또 하나는 창의성을 가진 인재가 되어야 된다. 음. 결코 AI가 대체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그러네요. 가치를. 이거는 도저히 기계와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거네요. 공감 능력과 창의성. 조금 시야를 좁혀서 자영업자분들이나 사업자, 기업, 투자자들이 이 기술과 트렌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기술을 돈의 관점에서 보시는 우리 조가연 팀장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좁히셨으니까 이제 자영업자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 사실은 좀 자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디지털 전환 같은 경우는 뭐 로봇팔을 이용한 요식업의 자동화들, 뭐 로봇팔로 치킨을 튀기고 피자를 만들고 하는 과정들을 도입하는 것도 어쩌면은 그 새로운 시도일 것 같고요. 예. 뭐 자율 서빙 로봇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도 있습니다. 뭐 예. 마감 시간에 남아 있는 그 식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마감 시간 그렇군요. 네. 할인 판매 플랫폼이라든지 SNS 통해서, 네. 네, 그리고 식자재 공동구매 플랫폼 같은 이런 스타트업 서비스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기술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예. 사실 어렵지 않게 앱을 깔고 가입해서 사장님도 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예. 그런 식으로 재고라든지 매출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비정규직 일자리들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관리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 인력 매칭 플랫폼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특정 그 아르바이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킬이나 경력이나 예. 시간, 평판 등을 데이터 기반으로 매칭해주는 서비스들이 뭐 한국, 미국, 일본 각각 나라에서 특화되어서 나오고 있고요. 예. 아르바이트들 뭐 출퇴근이나 급여 관리 서비스, 예. 그리고 회사의 경비를 관리하는 이런 세무 회계 서비스, 그리고 온라인으로 좀 판매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 대금을 선정산해주는 플랫폼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활용할 만한 게 상당히 많군요. 우리 네, 신윤아님이 근데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계신 게 이렇게 따라잡지 못하면 뭐 자영업자들도 좀 패배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자영업이나 사업 분야에서 활용할 때는요? 이제 무엇보다 지금의 시대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투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발빠른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피보팅 전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대표적으로 우리 항공사가 기내 좌석 다 띄어내고 화물기를 운영해서 많은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치즈케이크를 이제 중고등학교 납품하던 업체가 있었는데 예. 납품할 데가 없어지니까 이걸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겁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매출을 많이 올리기도 했고 그리고 또 영화관에서 사실은 매출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영화 티켓 판매보다는 팝콘 판매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정말 많이 줄죠. 맞아요. 이거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포장 배달 서비스 있더군요. 같은 거 예. 예, 이런 것들을 또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영화관에서도 영화만 상영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뮤지컬도 상영하고 또 e스포츠 게임 같은 거 상영하고 심지어 유튜브 예능 중에서 얼마 전에 그 가짜 사나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거를 극장판으로 개봉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영화관이 영화에 국한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콘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거. 자영업 쪽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푸드테크라고 하죠. 이런 푸드테크를 또 많이 또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중심축을 바꾸는 걸 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규모의 경제에서 속도의 경제의 패러다임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알겠습니다. 계획하고 실행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 주변에도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거 따라잡기 힘들다는 하소연만 하시는 건 아니고요. 4543번님은 벌써 이 오늘 NFT 이용한 작품 한 점 구입했대요. 근데 그동안 가치 평가는 별로네요 해주셨는데 오르지는 않았나 봐요. 마지막으로 두 분 짧게 글쎄 이거 잘 모르는데 당장 대세 기술이 될 만한 거 혹은 트렌드 하나씩만 꼽아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팬데믹 이후로 아주 가속화될 것은 디지털 헬스케어인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쉽게 풀면 뭐 네. 원격 의료, 원격 진료, 원격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통합될 것 같고요. 예. 그동안 의료계의 변화가 많이 느렸는데 예. 이제는 더 이상 안 바뀔 수 없다인 수준인 것 같습니다. 뭐 구글이나 애플 같은 또는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는 시장이어서 예. 앞으로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교수님은요? 네,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억눌렸던 소비가 반등하는 리바운드 지금 현상 그렇고 있죠. 예. 이런 부분과 예. 또 골딜락스라고 하죠. 예. 뉴노멀 시대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어떤 표준이 자리 잡고 예. 정반합적인 조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또 여기에 더해서 특히 위기 이후에 연대와 협력의 가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회가
창출될 수도 있다. 위기만 보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명대 이준영 교수님 그리고 슈미트 조가연 수석팀장님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